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협동조합의 김도원입니다. 오늘 기후 위기에서 기후 회복으로라는 기후 강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해주실 분은 조천호 박사님이십니다. 조천호 박사님은 제가 별도로 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우 유명하신 분이고요. 대한민국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님을 역임하신 대기과학자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고요.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아니었고요. 제 앞에 연구소였었어요. 연구소장이라고 부르다가 저 때 좀 조직이 좀 늘어나면서 원장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초대 맞네요. 이게 당시에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를 나갈 때 이게 이제 원이 된 다음에 이제 처음 나가니까 초대 원장. 이제 그렇게 초대자가 좀 붙어야지 언론에서도 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서 언론 보도를 한번 나가고 나니까 계속 그다음부터 초대 원장이 돼버렸네요. 제가 제 앞에 있는 연구 소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주 민망해서 지금 아주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한 4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상연구소인데 좋을지 제가 그냥 앞에 역사를 싹 쓸어버린 인간이 되나갖고 그래서 초대자가 나올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마련해 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원래 우리 이제 김석진 이사장님께서 야, 이제 1.5도, 2도를 넘어버리면 이제는 뭐 적응도 이제 안 되는 이런 세상 아니냐.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 이제 적응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적응만 갖고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IPCC 6차 보고서 이제 종합 보고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그 적응 보고서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 옆에 지금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 해빙이 지금 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아래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해양에 산성도가 이제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맨 아래는 해수면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IPCC 보고서에서 이 적응 보고서에서는 최종적으로다가는 이제 기후 회복력이 있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초점은 바로 이제 왜 우리는 기후 회복력이라고 하는 여기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기후 회복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정책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IPCC 보고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정책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부터 10년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는 이제 기후를 갖다 회복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잘 아는 건데요. 지난 이제 2022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이제 농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 그러니까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280개가 이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약 410개, 그러니까 약 한 130개가 지금 늘어났죠. 어떤 면에서 이제 100만 개 중에 130개라고 하면 그다지 큰 양은 아닌데,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이 지구의 입장에서는 바로 인간 몸의 급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충격이라 해도 이제 급소를 맞으면 이제 직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그 민감한 이 지구로서는 이제 급소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지금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칼라로 된 게 이제 그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몇 도가 상승했나 봤더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약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기온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하루의 변화라든가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구의 평균 기온 1도.
자연에서는 뭐 빙기, 간빙기 하면서 자연에서도 끊임없는 이런 이제 기온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에서는 가장 빠르게 기온 상승되는 속도가 약 1000년에 1도 상승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켜서 지금 1도를 상승시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속도가 이렇게 이제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구의 이 기온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이렇게 같은 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육지와 해양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 북극권하고 또 적도권에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다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요거는 지난 이제 1951년 이후부터 해갖고 이 육지에 있는 대표적인 그 백엽상 온도 있잖아요. 그 백엽상 온도의 그 분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온이 높거나 기온이 낮은 경우는 적게 발생하는 우리 가우시안 분포, 이 종 모양의 이제 분포도를 당연히 갖게 되겠죠. 자, 해마다 이것이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갖고 최근까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951년에서 2020년까지 그 육지에서 지금 보게 되면 한 중앙값이 평균값이니까 한 1.7도 정도가 지금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분산이 이게 커져 버렸잖아요. 왜 그런 분산이 커지냐? 이 기온의 분산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자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충격을 주게 되면 이 진 폭이 커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공기 중에 내뿜었다. 지구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이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평균 기온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 기후의 위기를 주로 이제 느끼는 거 극단의 부분에서 주로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평년보다 4도 이상인 경우를 보게 되니까 1951년보다 지금 2020년도가 되니까 약 3배 정도가 증가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살찐 꼬리의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이 극단의 부분은 고작 우리는 지구 평균 기온으로 따졌을 때 1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극단은 지금 3배가 지금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한 250개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 800개를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날씨는 지금 3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증폭을 하게 되면 결국 농업이 무너지고 물 문제가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도 이제 위기를 일으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요건 IPCC 6차 보고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950년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요. 2015년 이전은 이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이고 자, 미래를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로 나오죠. 왜 여러 개로 나올 수밖에 없냐?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이미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기후라고 하는 건 자연이 결정 못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미래 기후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서의 그 미래 시나리오를 갖다가 SSP 시나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SSP 시나리오 여기 5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내달려가게 되면 지금 금세기 말에 5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SSP 3 시나리오는 우리가 분열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건 각 나라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각자 도생으로 날뛰는 이러한 세상,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세상이 되게 되면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P2 시나리오는 이건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우리가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기후 협약을 맺었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로 했잖아요. 자, 여기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가입을 했잖아요. 여기 가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앞으로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만큼 줄이겠다는 걸 이걸 반드시 약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약속된 거를 갖다
100% 우리가 지켰다라고 하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100%다 지킨다 해도 2.5도 내지 지금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SFP2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파리기후 협약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달성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압박을 갖다가 더욱더 이제 많이 받는 이러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이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니죠. 이거는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 나라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강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리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발적으로 줄이라고 했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뭐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이거 퉁치고 갈 수가 있냐?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오늘날에 우리가 주류 시장에 참여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뭐 아리백이라든가 탄소 국경세라든가 이미 그래서 주류 시장에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다가 바로 오늘날 이 기후 위기 대응을 갖다가 점점 강조화시키는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는 주류 시장에 참여를 했느냐 못했냐 지금 이 차이 하나 갖고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났죠. 우리는 우리의 영토 안에서 뭐 식량이라든가 뭐 에너지 뭐 그다음에 이런 자원을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의 삶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바로 그 전제 조건, 주류 시장에 참여 전제 조건이 기후 위기인 그 대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기후 위기를 갖다 제대로 대응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기후 위기보다도 경제 위기가 먼저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SFP1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와요. SFP 1.9는 금세기 말에 이제 1.5도까지 막는 것이고 SFP 2.6 시나리오가 이제 2도로 막는 이러한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는 기온이 이제 안정화가 되는 이러한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5도, 2도를 막아야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1.1도로 이미 상승시켜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고작 이제 0.4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제가 잘 표현을 설명을 할 때 우리 이제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높다, 그럼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는 그런 수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1도가 더 올라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 파국적 위험에 들어간다. 우리 체온도 정상보다 2도 이상 높다 그러면 우리 일 못하죠. 약 먹고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이 정상보다 한 3도 정도 높다. 그러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정도 올라갔다. 그럼 거의 문명의 붕괴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2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그런 기준으로 했냐? 2015년에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2년 전에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나오고 그때 바로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바로 2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파국적 위험에 들어간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모여서 바로 이제 파리기후 협약을 이제 맺었죠. 자, 그런데 2013년도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일부 기후과학자들이 야, 이거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그 과학 연구 결과 갖고서는 그 국제적 합의가 1.5도에 대해서는 기후과학자들 사이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기후 협약에서 보면은 2도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1.5도는 가급적 막아야 된다는 이 애매한 표현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후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1.5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2013년도에 5년 동안 연구 결과 더 모았다가 다시 한번 회의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엽니다. 새로 모아진 그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바로 여기서는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 다음에 이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거는 바로 2018년 인천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따라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5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뭐 IPCC라든가 이런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가장 어느 쪽을 지금 갈 가능성이 많으냐?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SP2 시나리오로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지금 많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따라간다 해도 금세기 말에 이제 3도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문명의 붕괴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SSP2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1.5도는 언제쯤이면 넘냐? 1.5도는 이제 2030년 되면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도는 2050년 되면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뭐 우리와 상관없는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 때에도 닥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으로다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골고루게 또 이렇게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지역별로, 계층별로 다 또 다르게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PCC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거를 갖다 우려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 이 영역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우려의 요인에서 지금 여기 얇은 요 이제 그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는 지난 이제 13년에 나왔던 IPCC 5차 보고서의 결과이고, 요 두꺼운 거로 나온 거는 이번에 6차 보고서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노란 거는 위험을 이제 감지하는 수준이고, 이제 빨간색은 이제 위험에 들어갔다고, 굉장히 진한 색은 이제 파국적인 위험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이제 그 2013년, 2014년 IPCC 5차 보고서 때보다도 이 위험이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6차 보고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가 축적이 됨에 따라서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도 이 위험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닥치게 될 그 위험을 갖다가 여기 이제 위협받는 고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태적인 거예요. 생태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뭐 해빙이라든가 그 지역적으로 이제 위험이 이제 닥쳐오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산호초의 이제 전멸을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보게 되면 이미 여기 붉은 영역으로 들어와 있죠. 이미 위험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산호초 같은 경우 1.5도가 되게 되면 약 70% 이상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2도 이상이 되면 완전 전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산호초가 없어진 세상이다. 지금 이 어류 중에 약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이 산호초에서 보내거든요. 자, 이 어류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드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마 첫 번째로 보게 될 멸종이 그래서 산호초의 멸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극한 날씨입니다. 뭐 홍수나 가뭄이나 뭐 폭염이나 이러한 것들들, 이러한 것이 지금 1.1도가 상승된 상황에서는 약간 지금 위험을 감지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이제 곧 위험으로다가 이제 넘어 들어가서 1.5도에서 이제 위험으로 들어가고, 2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극단적 위험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다가는 이 위험이 지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불평등하게,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이 위험이 일어나는 것 지역들을 보게 되면 뭐 파키스탄 홍수가 나갖고 나라가 3분의 1이 뭐 잠겨버리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올라가서 뭐 방글라데시 같은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들의 농토가 다 못 쓰게 돼버리고, 뭐 이란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가 이게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혀 온실가스 배출과는 상관없는데 그런 피해를 갖다 거의 독박을 다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피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불평등하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2도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위험에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이 전 지구적인 통합적으로다가 이제 이런 위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위험, 그 다음에 어떤 계층적인 위험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험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도 이제 2도 이상부터 서서히 이제 그 위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특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빙하가 이제 깨져버린다거나 대서양의 이 순환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게 어그러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전 지구적인 이제 대규모의 이제 위험이 되는데, 이 대규모의 위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급변적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이러한 위험 상태로 지금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험이 이렇게 다르게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회복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류가 뭐 온갖 뭐 위험이란 위험은 다 겪었잖아요. 온갖 자연재난, 온갖 감염병, 뭐 전쟁, 뭐 많이 죽어나갈 때 수천만 명씩도 죽어나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위험이었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위험은 다 회복이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 기후 위기는 회복 불가능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과학자들이 이미 이제 찾아놓은 것만 해도 여기에 회복 불가능성, 이거는 이제 이미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바로 이제 위험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도 부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지금 뭐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라든가, 그다음 뭐 이런 그다음 여기 그 북극에 뭐 그 해빙,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뭐 빙하, 이런 것들은 2도 수준에서도 이제 위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극 쪽에 있는 이 빙하가 해빙이 없어졌다. 해빙이 없어지게 되게 되면 그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자, 해빙이 있었을 때는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갖고 우주로 햇빛이 돌아가지만, 이 해빙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들어오니까 햇빛이 그냥 이 지구에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빙하가 줄면 줄수록 햇빛이 들어오는 양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많아질수록 더욱더 기온은 가속화가 되는 것이고, 이건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빙하 같은 경우 육지에 있는 빙하,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이게 녹아버리면은 물이 7m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극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물이 60m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일부라도 이제 녹아서 이게 일부라도 깨져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이제 위험한 그런 수준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 그린란드에 있는 이 빙하가 녹게 되면 이건 민물 아니에요. 해빙도 그렇고, 이 민물들이 이제 북대서양에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멕시코 만류라거나 따뜻한 물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런던의 위도가 51도죠. 그런데 겨울철에 우리보다 훨씬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 그린란드에 있는데 이 민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밸런스가 다 깨지면서 이 해류 자체가 못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엄청난 위험한 이제 이러한 기후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더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이렇게 쫙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위험 상태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뭐 동토지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해수면의 이제 높이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아까 이야기를 했던 뭐 SFP1에서 SFP5 시나리오, 이거 가장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다 해도 금세기 말에 약 한 1m 올라간다라는 게 이 IPCC의 공식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로 여기 표현을 했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요 표시된 요거는 빙하가 겉면부터 차분히 녹는 경우로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에서 계산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차분히 그렇게 이제 녹는 건데, 빙하 그렇게만 녹지는 않죠. 빙하 깨져 갖고서 이제 바다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차분히 녹지만 이걸 깨트리는 순간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이제 순간에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이제 이 빙하가 깨지게 되게
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이 해수면이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급변론이에요. 이 급변론은 아직 과학에서는 계산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제거 빼놓고서 지금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토지대도 우리가 미래 시나리오를 보게 될 때 그런 거 다 빼놓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PCC 보고서에서 나오는 미래 시나리오는 대단히 보수적인 시나리오다. 여기에는 급변적인 이런 상황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급변적 상황이 금세기 안에는 그냥 개연성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과학에서는 이건 아직 그 숫자로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빙하가 깨진다라는 이 가정, 이런 이제 모델들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불확실하기는 해도, 그랬을 경우 2300년이 되게 되면 이건 막 수메타씩 지금 이게 올라가 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년이 되게 되면 최대 15m까지도 물이 올라갈 수가 있다. 15m가 아니라요. 물이 한 3m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안의 건설에, 해안선의 건설에는 거의 문명들이 그냥 항시적으로 침수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뭐 만조 때, 그다음에 폭풍 해일이 올 때, 이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1년에 그게 뭐 일주일, 2주일 정도만 그렇게 물 들어오고 나면요, 그것도 복구해야죠. 그 도시 못 씁니다. 결국 이 정도만 돼도 우리의 문명은 붕괴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급변적인 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예측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위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대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늘려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이제 줄여가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은 1970년대 후반에서 2050년까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 세계 GDP입니다. 지금 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GDP 성장률과 똑같이 지금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문명은 화석연료를 기반했고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려고 하면 2050년 목표만 있냐? 2030년 목표가 있죠. 현재 배출량을 갖다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중간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매년 이렇게 줄여 나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번에 그 탄노기 그 안을 보게 되면 이번 정권 하에서는 거의 줄이지를 않고 있다가 이번 정권이 끝나자마자 이제 왕창 줄여나가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국제 기준은 지금 처음에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잉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많이 줄이고, 2030년 이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화석연료가 있어요. 뭐 비료를 만든다거나, 아직까지 그 뭐 철강 공장의 이 환원제 같은 게 아직 완벽하게 지금 기술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년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이 국제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러한 안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2030년까지 이렇게 빠르게 이제 줄여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세상은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 줄이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이렇게 줄이는 건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세상일까? IPCC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050년이라고 하면은 30년 후니까 뭐 새로운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돼야 되지만, 2030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갖고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각 부분별로다가 얼만큼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계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로 표시된 거는 지금 가격표예요. 비용이 얼마나 드냐. 파란색은 투자한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윤이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뭐 원전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겠다라든가 뭐 CCS라든가 이런 게 여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을 보게 되면
되면 풍력 태양광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를 않고요. 가격 역시도 대단히 비싼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금 작은 이러한 부분에 가격도 비싼 거에 지금 우리 정부는 승부를 걸겠다. 뭔가 세상의 흐름과는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보고서에서 IPCC 보고서 종합 보고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우리가 기술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돈도 있다. 다만 그 자금을 갖다가 이러한 전환을 하는데 쓰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벽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IPCC 보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IPCC 이제 6차 보고서에서 현재 이제 변화를 갖다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에 태양광판 이거 가격표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한 85% 2010년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 전 세계 평균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한 55%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우리가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5원하고 50원 하는 거는 지금 풍력 태양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모든 기술 혁신이 지금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것이고 이 아래에서 보듯이 설치량이에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기술 혁신과 대량 생산이 지금 재생 에너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 그림은 앞에서 이제 보여주었던 그 태양광판이 지금 이제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요 빨간색이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에너지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될 때 IEA 세계 에너지 기구의 이 자료를 이용해 OECD 그 산하에 있는 경제 연구소죠. 자, 여기에서 2009년도부터 이 태양광판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을 한 거 보십시오. 항상 이렇게 낮게 이렇게 예측을 이렇게 해왔어요. 단 한 번도 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이 태양광판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지금 국제적인 이러한 기구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재생에너지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뭐 날씨 예측 뭐 틀렸다라고 뭐 온 세상에 생욕들을 갖다 우리 기상청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기상 예측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장기 예측이에요. 자, 여기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엘니뇨 지수를 나타내는 실제 값입니다. 자, 우리가 매달 그렇게 이제 미래를 1년 동안 엘니뇨 예측을 이제 쭉 해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기상 예측은 이 패턴이라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경제 예측들은 뭐 패턴도 못 따라오는 이러한 수준. 왜 우리 기상을 갖고는 그렇게 욕들을 해대면서 이러한 경제 예측의 이런 형편없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침묵을 하는 뭔가 이 경제는 세서 이렇게 하지를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자, 블룸버그에 나온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블룸버그에서 우리가 2050년 1.5도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풍력 전체 전력 중에서 이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75%가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2020년에서 2030년 이 변화, 이 기울기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앞에서 보여줬던 거는 이거는 지금 앞에서 무슨 뭐 가격이 뭐 85%가 떨어졌다는 동 기하급수적으로 설치량이 늘었다라고 이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러한 세상. 만약에 우리가 1.5도를 막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전환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블룸버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IPCC 그 6차 보고서에서 이제 저감 파트에 챕터 15가 이제 투자와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림을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물리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막지를 못했을 경우에 생산에 뭐 홍수가 나고 뭐 가뭄이 나고 하면 생산 차질이 생긴다라든가 그 시설물의 이제 파괴로 인한 그런 물리적 위험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환 위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저탄소 이제 경제로의 이제 전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고탄소 산업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 그런 이제 자산 가치의 이제 하락이라든가 이제 금융의
전환의 위험을 전환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3도 라든가 4도, 3도는 아까 IPCC가 아니라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서 이제 각 나라가 약속한 그 정책을 다 지켰을 경우에 가게 되는 온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4도는 현재 배출량 그 추세를 그대로 가게 될 경우에 도달을 하게 되는 온도를 의미를 해요. 자, 3도나 4도는 지금과는 다 그렇게 많이 변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전환의 위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경제에 있어서. 왜냐면 그냥 그 현재 경제 시스템을 그냥 가는 거니까 경제 위험은 없는데 2050년 이후에 이제 물리적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1.5도, 2도를 막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놈의 정책이 오락가락 뭐 원전을 늘린다고 했다, 줄인다고 했다, 뭐 재생에너지 키운다고 했다, 줄여라고 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해버리게 되면 결국 이 전환의 위험은 1.5도, 2도인 상황에서도 위험으로 오게 되는데 이거는 2020년도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건 전환의 지금 엄청난 지금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런 자료를 이제 내세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요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도 또 이제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뭐 식량이라든가 육상 수송이라든가 빌딩 산업 이제 전기에서 이제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2050년에 지금 이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수송 뭐 이런 데서 쓰는 양은 현재 양이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5도를 막는다라고 해도 그렇지만은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화석연료 대체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전기만 이제 늘려놓고 바로 이제 미래를 갔었을 때 수요 자체에서도 우리가 줄여야 할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식량이라든가 육상 수송이라든가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엔드 유저 최종적으로 시민 자체가 좀 관심을 가져야만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줄여갈 수 있다. 그래서 산업이나 뭐 전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래서 또한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크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이제 위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이러한 정책 결정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료는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이 연설을 한, 곧 이제 영어로 연설을 한 그것 중에서 이제 그 자주 언급이 되는 그 이제 단어의 이제 비유로 이제 보여준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참 별난 걸 다 조사를 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의 사람들이니까 다 인플레이션을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2000년 후에 이 인플레이션의 이야기가 점점 그 단어가 줄고 있고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고 그다음에 불평등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이 용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저감법도 결국 기후 위기를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미 금융권 안에서는 이미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제 주요한 이슈로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의 모임 하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죠. 매년 1월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세계 정상들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CEO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한 해를 전망을 하죠. 자, 여기에서 이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제 그 항상 설문조사 동일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금년에 나온 결과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니까 녹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기후 환경과 관련된 것이 가장 커다랗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빨간색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았어요. 자, 이거는 2007년도부터 동일한 질문을 갖고 이제 그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위부터 지금 5위까지를 보고 있는데 10년 전에 여기 파란색들이 많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은 앞으로 위험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파란색 경제적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었는데 바로 10년 만에 완전히 보는 관점이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뀔 수가밖에 없냐? 바로 병든 지구와 병든 사회에서는 이제 이기운 추구가 불가능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바로 정책 결정자들도 지금 인식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How
솔로몬 데일리의 이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생산 수단이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생산 수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왔는데 앞으로는 생산 수단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산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그건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 다시 말해서 생산 수단이 시원찮아 갖고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는데, 이제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가 아니죠. 바다의 고기 자체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산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냐를 갖다가 우리는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 속에 온 인류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폭풍 속에 다 동일한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지금 쪽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 기후위기의 이 폭풍우가 너무나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면 저 이제 항공모함도 쓸어 버릴 것이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애꿎은 바로 저 쪽배와 돛단배를 탄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곳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1991년에서 2010년까지 일어났었던 지구 가열에 의해 갖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나라는 초록색을 칠해놨고요. 빨간색은 피해를 본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추운 나라들,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농사가 안 되는 곳에 농사도 잘 되네. 그래서 이익을 봤는데, 여기 빨간색이 바로 피해를 본 나라예요. 그러면 누가 이 기후 위기를 일으켰냐? 다시 말해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나 봤더니 이익을 본 나라를 싹 다 이렇게 배출을 했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바로 이 세상의 불평등함을 갖다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간의 기후 정의의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상위 1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 정도로 지금 배출하고 있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절반인 사람은 고작 10%만을 배출하고 있어요. 대단히 지금 불평등한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위 10%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이 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럽 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줘도 내일 당장 온실가스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 위기, 기후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 시스템하고 이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뭐 산불이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해수면이 올라오는 것들, 이거는 그 사회의 그런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이런 종족에 따라 갖고서 다 다르게 지금 일어나는 바로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이 재산과 수입에 비례하지 않는 이런 피해를 보죠. 오늘날 뭐 한국 사회에서도 자연 재난이 일어났다 그럼 뭐 산비탈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하천 옆에 저지대에 사는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러한 쪽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루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게 복구가 안 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 버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 그러면서 이 사회 자체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이러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이 불평등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750년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까지의 배출량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배출했던 이 이산화탄소 양 중에 지금 80%가 1960년 이후에 다 배출이 다 돼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뭘 의미를 하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책임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그럼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가 바로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1960은 196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평생 동안 경험을 하게 돼 극단적인 날씨를 이제 비율로 1로 이제 맞춰 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 폭염뿐만이 아니라 뭐 산불, 가뭄, 홍수, 뭐 농작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처럼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피해는 점점 더 커지죠. 자,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의 책임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데, 그 피해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번에 IPC
6차 보고서의 종합 보고서에서 이제 이러한 그림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많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기도 해요. 자, 1900년 이후 이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를 했던 SSP 이제 1 시나리오에서 이제 SSP 5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이제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 지금 이제 70세니까 뭐 그 인생 속에서 이 기후위기 피해는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198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2050년이 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제 태어나는 이러한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혀 온실가스 배출을 그러한 막지를 않게 되면 극단적인 이제 위험성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이러한 피해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는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바로 여기에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이제 기후 회복력이 있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라 기후가 어떻게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냐? 결국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갖다 너무나도 많이 배출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기후 위기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안 좋은 영향이 다시 우리 사회 경제를 갖다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순환의 구조에서는 결국 우리의 문명의 붕괴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지금 온실가스 자체는 저감을 해야 되는 거고 기후변화의 결과로 드러났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적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IPCC 보고서에서 과학 보고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로 어떻게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이제 규명하는 과학 보고서가 하나가 나오고 온실가스를 갖다 저감을 해야 되는 이 저감 보고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뭐 물 문제 무슨 뭐 물 문제 식량 문제 도시 문제 뭐 감염병 이런 모든 문제들을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보고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취약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위해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 뭐 폭염 가뭄 뭐 폭우 폭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바로 그 피해를 보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노출 그러니까 뭐 지리산 우리가 산 속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무슨 뭐 나무는 좀 무너질 수 있어 거기 뭐 시설물이나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피해 노출이 안 된 거니까 피해가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출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어떤 재난을 갖다 잘 막을 수 있는 뭐 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또 우리가 취약성을 막아놨다면 그런 피해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재난 자체를 줄여야 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사회 시스템 이런 불평등이나 가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사회와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위험들, 뭐 취약성을 줄이고 위해를 줄이고 이제 노출을 줄이는 이 가운데에서만이 이 위험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실질적 우리가 피해를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온도 분포도에서 이게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이 꼬리 부분이 도톰해지는 이 살찐 꼬리의 위험들 이게 평균은 별로 안 변했대도 이 꼬리 부분은 이게 몇 배씩 이제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발생 가능성을 보면 안 되죠. 이게 과거보다 이제 3배가 됐다, 4배가 됐다, 5배가 됐다는데 바로 이 영향력은 여기가 엄청나게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발생 가능성이 영향을 갖다 곱한 여기서 바로 그런데 이 꼬리가 이제 증폭을 하면서 이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이 지금 빠르게 지금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위험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 사회가 항상 그 비상사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거를 막을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이 위험을 줄여갖고 이 비상사태를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1918년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뭐 이 당시 1918년, 19년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죽었을 경우는 5천만 명까지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지 않았냐? 그런 그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1차 대전 말이라서 전쟁통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요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당시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14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지금 조선 총독부 기록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14만 명이 죽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 누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추수할 사람이 없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피해를 줬던 그 스페인 독감입니다. 자, 그 독감에 대한 그 당시 그 미국의 두 도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가 세인트루이즈고 하나가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먼저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9월 17일 날 첫 환자가 나왔어요. 스페인 독감 환자가 나왔는데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냅뒀더니 갑자기 이제 사망자가 막 늘어난 거예요. 사망자가 막 늘어나니까 2주 10월 3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근데 늦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사망자가 팍 증가를 했고요. 세인트루이즈 또 하나의 도시 이제 세인트루이즈는 10월 5일 날 첫 환자가 나왔고 이틀 후인 10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실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도 사망자는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크게 증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오늘 코로나19 때처럼 이게 이제 한 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못 살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막 상공회의소 막 이런 데서 다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풉니다. 풀었더니 다시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또 강력하게 이제 그 막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그래 혹 하나로 끝날 거 혹 두 개를 달고 이제 끝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의료 체계의 역량이에요. 루이즈에서도 이제 이 스페인 독감 환자가 나왔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병상수 의료 시스템보다 이 환자 자체가 적게 나왔어요. 결국 이건 통제 가능한 위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필라델피아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료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혼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도시에서 과잉된 환자가 나왔는데 이게 한 나라의 도시 아니면 이제 다른 도시로다가 그 환자를 보내면서 이게 되지만 이게 나라 안에서 일어났다. 나라 안에서 이렇게 이게 과잉이 돼버렸다라든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완전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1930년대 이제 독일이죠. 이 독일이 당시에 우리 뭐 바이마르 공화국 가장 이제 민주적인 이제 그 헌법 체계를 이제 갖고 있었다고 제 학교 다닐 때부터 사회 시간에 그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대공황이 이제 일어났고 그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 그 사회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결국 이거를 갖다 질서를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이제 독재자의 이제 등장을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 위험 자체를 갖다 통제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회다. 당시 그 독일이 가장 그 민주적인 헌법 체계를 갖고 있었고 당시 독일의 시민이 전 세계로 보았을 때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았잖아요. 이렇게 민주적인 헌정 체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이어서 가장 엄청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막아야지만 우리가 이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위험 자체를 갖다 저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0으로 만든다면 그 비용이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걸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그 위험을 항상 우리의 통제 역량 안에 두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고 위험 자체를 줄이는 거를 이제 저감이라고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후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후 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대기에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빙하가 이제 녹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가 붕괴가 되고 뭐 태풍이 강화가 되고 이런 폭풍 해일이 이제 높아지는 이 해수면이 이제 높아지는 이런 직접적인 위험이 있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 해양 생태계 붕괴 그다음에 물 문제, 식량 문제, 뭐 육상 생태계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모아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분쟁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감염병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이제 늘어나고 그다음에 난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런 불평등의 이런 증폭들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피해들이 한꺼번에 이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식량의 문제, 그다음에 그 이제 이 폭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맥켄지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온도를 갖다가 임기 온도를 넘어서면 갑자기 이제 피해가 이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어요. 습고 온도인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듣는 온도는 다 건고 온도예요. 그런데 습고 온도는 그 습도를 갖다 함께 고려한 그런 온도를 의미를 하는데 보통 35도에서 습고 온도가 35도가 되면 서너 시간 정도 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에서 증발이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 한 24도를 이제 넘기 시작을 하면 노동 이 생산력이 뚝뚝뚝 야외 노동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옥수수가 약간 건조한 지역에서 지금 이 생산이 되잖아요. 우리가 곡물 중에서 옥수수가 가장 많이 지금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데 약간 건조한 지역인데 지금 건조한 지역이 지금 굉장히 더욱더 건조해지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옥수수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최적점에서 최적의 기온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만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뚝뚝뚝 이 생산량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 그림은 지금 우리가 적응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이 폭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슨 그런 냉방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갖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전혀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한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그 적응하는 이 시스템들을 갖다 이제 갖춰 놓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피해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에 있는 그림은 SSP1 시나리오, 아까 지속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가 SSP1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불평등이 줄어드는 사회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저탄소 사회를 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바로 이제 이런 사회이고, SSP3 시나리오는 제가 앞서서 전 세계가 경쟁이 극렬화가 되는, 그러니까 나만 잘 살고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온실가스 뭐 이런 거 막 마음껏 배출을 하고 그런 세상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지금 뭐 SSP3 시나리오를 가게 되면 기온이 이제 뭐 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식량으로 다 완전 뭐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 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있는데 SSP1 시나리오를 갔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기온이 3도가 된다 해도 그냥 위험 정도 감지를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죠. 아까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지금 북극권은 지금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농업 생산량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SSP1 시나리오는 세계가 연대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열대 지방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저 이제 러시아라든가 카나다가 이런 나라들이 다 그거를 수용을 해주는 이러한 사회를 의미를 해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그래 인간이 이렇게 서로에게 친절하고 연대를 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3도를 간다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로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IPCC 보고서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이제 온실가스를 갖다 많이 배출을 해갖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인간은 또한 이 생태계를 갖다 지금 붕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시 이 기후 변화가 인간 세상을 공격을 하고 또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생태계를 붕괴를 시키고 우리 80억은 이 생태계에 의존을 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생태계가 또 붕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또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단순하게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뭐 홍수, 가뭄, 뭐 폭염을 대응한다가 아니라 바로 생태,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 그다음에 우리 기후 변화를 함께 아우르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탄소를 줄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식량 문제, 무슨 뭐 물 문제, 감염병, 그 상황에 대응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온이 낮은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1.5도, 2도 이런 세상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도다라고 하는 것, 즉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00km로 지금 내달려 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1.5도가 됐다? 이건 시속 150km로 간다라고 하는 거. 위험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100km로 달리다가 150km로 달리고. 그다음에 기온 상승이 2도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시속 200km로 간다라 걸 의미를 합니다. 위험은 엄청나게 증폭을 하겠죠. 그 다음에 3도가 되었다? 이건 시속 300km예요. 이거는 거의 죽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1.5도, 2도를 넘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무슨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0.1도, 0.1도가 올라갈 때마다 시속이 10km, 10km 올라갈 때마다 위험성이 증폭이 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도, 시속 150km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기온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이때는 주로 가난하고 약한 곳들을 제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과 피해는 주로 이제 불평등한 이러한 하게 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2도를 막는다 해도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가난하고 불평등하다라고 하면 이 위험은 여기에서도 지금 증폭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CC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SDGs에서 1번 그러니까 가난을 갖다가 없애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10번 불평등을 갖다가 줄여야 된다는 걸 핵심으로다가 같이 꼭 물려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도 이상이 돼 버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보편적 손실과 피해요. 우리가 보통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워낙 여기저기 이제 이 기후 위기로 부서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복구하는데 우리가 모아놓은 그런 그거를 자본을 갖다가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은 경제 성장은 부서진 거 메꾸는데 쓰는 거로다가 더 이상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부자들도 이제 피해를 보는 결국 그래서 보편적 피해로다가 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이 기후 회복력의 이런 개발에 이러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철철 넘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IPCC 보고서에서 우리가 이 기후 회복력을 갖다 증진시키는 이러한 이제 정책의 선택을 하는 미래로 갈 수가 있고 기후 회복력 개발을 저해를 하는 미래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이러한 세상으로 가는 게 있고 우리가 빈곤과 불평등과 이러한 그다음에 지구 자체는 이러한 끊임없는 이 자연재해로 불안정한 이러한 미래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데 자, 보시는 바처럼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이러한 정책들, 이 정책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전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나 이러한 정책을 했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와서 이제 보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는 우리는 이쪽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CC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년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앞으로의 10년의 이러한 미래 정책 결정이 그 이후에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그 미래를 갖다가 완전히 결정하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앞으로의 10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이야기는 이제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다가 이 명왕성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84년도에는 우리가 명왕성을 저 정도밖에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주 탐사선이 이제 지나가면서 1918년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1990년도 IPCC 1차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다가 과학적 증거가 쌓임에 따라서 이 기후위기가 명백해지고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단 한 번도 후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왔고 그동안 우리가 거의 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의 그 시간이 이제 너무나도 좁아졌고 이제는 앞으로 10년의 정책 거기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길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그 후에 미래는 없는 여기까지 지금 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의식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이 지금 그러한 전혀 어떤 면에서 이러한 흐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금 이러한 흐름을 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이 기후의 위기보다 우리의 정치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지금 우리의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건 이대로 맡겨놨다가는 이건 큰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아주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혹시 있으시면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이강욱 선생님부터. 네. 익숙한 질문이지만 항상 이 적응과 이런 고민을 할 때 인간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 뭐 저출산이나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전 지구적 차원도 생각을 하겠지만 인구가 줄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구를 더 낳아야 된다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 인구 문제와 뭐 기후 위기, 적응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박사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는 그런 연구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위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가능성을 증가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제가 앞서 여기 이야기 중에 언급을 했지만 아까 SSP1 시나리오 지속 가능한 미래 그건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규모는 지금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추세대로 그냥 가게 되면 우리가 30년 후에 100억은 돌파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인구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보다도 약 우리가 20억 내지 30억 명분의 그 이제 식량을 더 생산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늘어나는 이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루 세 끼 잘 먹었다라 풍요롭지는 않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제3세계 국가도 굉장히 경제 성장이 빠른데 거기도 하루 세 끼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우리처럼 먹방 틀어놓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고 하면서 우리의 먹는 욕망을 극대화를 시키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먹는 욕망까지 고려를 하면 지금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을 앞으로 30년 후에 70% 늘려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70%까지 늘릴 수 있는 이 방안은 없다라고 지금 거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먹는 거를 갖고 궁극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 간에 이제 브리치가 일어나는 이제 이런 세상으로 진입을 한다. 여기에 이제 이 인구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 위기가 될 것이고 여기에 또한 기후 위기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뭐 노인 세대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노인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부양할 수 있는 청년이 그 젊은 사람 한 20명이 노인 한 명을 갖다가 그렇게 부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노인이 돼 버리게 되면 뭐 청년 뭐 한 명이 뭐 노인 한 명을 갖다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사회가 그 견뎌낼 수가 없는 사회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아마 우리 또래들 그러니까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금 이 또래들이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이제 태어났던 이 또래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마 빠져나가는 앞으로의 그 30년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위기로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외적으로다가는 인구가 늘어나서 오고 대내적으로다가는 이런 인구의 이제 인구가 준다라기보다는 이 불균형성들 그러니까 노인 인구에 부양을 해야 되는 이 부담이 이제 커져버리는 앞으로 30년.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앞으로의 30년은 바로 이제 인구의 이 문제에서 굉장한 지금 위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게 바른 방향이나 근데 거긴 늘어나고 있죠. 네, 그건 늘어나서 문제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유지는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 대단한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윗세대들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하직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요즘 좀 기후 변화를 대하는 윤리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 한국이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꽤 높은 편이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부정하는 비율이 미국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서는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 정책이 가장 부실한 곳이 우리나라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후 행동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IRA 법이라든지 아니면 각 주별로 보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액션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들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해요. 저도 뭐 그냥 거의 같은 수준에서 고민을 하는 수준이고요. 그냥 같은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절박성은 또 다른 문제,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 문제라고 하면 이건 당장 뭐 내 다음 달에 내 월급이 바뀐다라든가 뭐 이러면은 이게 뭐 파이팅이 바로 이게 좀 액션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위험하다라고 해도 당장 뭐 다음 달에 내 월급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런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한국 사회 자체가 워낙 이제 그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인식으로다가 위험해라고는 하지만 이게 당장에 다음 달 월급이 변하는 문제가 아니면 그걸 액션까지 끌고 가기는 굉장히 아마 버겁지 않을까? 그만한 여력은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날 제가 뭐 이쪽 기후위기 이제 강연을 이제 많이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뭐 기후 뭐 피해 당사자들이 뭐 주체가 돼야 된다. 아니 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제가 강연 돌아다니고 뭐 이런 데 보면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와서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와서 듣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러한 갭들을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해 나가야 되나. 결국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여기에 있어서 그 어떤 하루하루의 삶에 그런 경쟁에 너무나도 지금 치열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이익이 아닌 곳에 지금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저 역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그냥 질문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인식이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가 그건 구체적인 섭외 결과가 있어요. 섭외 결과가 있고. 다행스럽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후변화 그 자체가 공화당하고 아예 그냥 공화당은 기후변화를 갖다 부정을 해버리는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이명박 정권이 뭐 기후위기 대응하고는 다 거꾸로 된 정책은 하기는 했어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기후변화 부정을 갖다가 그때 틀을 그렇게 잡았으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때 어찌됐든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참 다행이긴 물론 정책은 거꾸로는 같기는 했지만 뭐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때 그래도 이슈화는 그때 그래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 않았나. 유럽처럼 이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하나의 그냥 국가 아젠다의 이제 첫 번째 그게 의제가 되는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이게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이게 워낙 그때 이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가 아젠다까지는 가지는 못했죠. 예.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회색 성장을 얘기했죠. 저는 우리 기변에 대한 우리 정치적 아젠다들이 너무 이익 중심으로 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포 아니면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가령 뭐 이제 가령 어떤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이랄지 목표 이런 것들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익 중심 사회라서 그 기후 행동에 대한 어떤 윤리적 측면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글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 중인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 요즘 별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에서 그래서 이 기후 행동을 이끌어내는 운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더 더한다면 저는 이제 한국 사회 자체가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욕망 그 자체를 이제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사회에 우리 자신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풀려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근데 세상 자체가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제가 아까 뭐 아리백이니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 세상은 또 그러한 또 흐름이 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거는 그들이 지금 무슨 뭐 그런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다가는 그들이 무슨 뭐 기후위기 대응에 막 인류의 막 가슴이 벅차 올라가고 뭐 유럽이 저런다? 특히 독일이 이제 그런 거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키고요. 그래서 수천만 명 죽어나가게 만들고 유태인 수백만 명 죽인 애들이거든요. 그들이 과연 그 몇 년 만에 그렇게 인류의 가슴으로다가 그렇게 뜨겁게? 전 그렇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포스담 기후변화 그 연구소, 그걸 이제 만들었고 한 25년 동안 거기 이제 원장을 했던 분, 어떻게 그분하고 뭐 대담을 한번 해보라고 해갖고 그 사람한테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던졌어요. 야, 니들은 우리나라도 그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뭐 토지라든가 이제 인건비 자체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좀 이제 비싼 편에 속하는 나라인데 독일이 우리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갖다 그렇게 비율을 갖다 열심히 그렇게 높이고 있냐. 아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세상이 되는데 다 이렇게 기술 표준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이거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투자다. 이게 무슨 그래서 이게 국가 하나의 전략의 차원에서 자기네들은 이 비율을 이렇게 높여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에너지 관련된 이런 친구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기후변화 이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다 봤더니 오늘날 이 기후변화가 우리 사람들이 태우는 이 화석연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 봐. 그런 증거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 그러면 내일부터 다들 뭐 태양광 풍력 접을 것이냐? 아니다. 이미
이게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 해도 이미 이제 재생 에너지는 이미 상수가 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욕망의 사회에서 결국 그 욕망으로다가 이거를 풀면서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걸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아리백도 뭐 잘 알지 그렇고 탄소 조정 제도도 우리 산업 그렇게 보호해 준다라고 해갖고 그 탄소 거래자 하면서 그거 다 그냥 무상 할당 비율 그렇게 높여놓고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유럽 EU가 지금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거 그 탄소 그거 거래제도 거기에 연동시켜 버린다라고 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톤당 뭐 한 돈 10만 원씩을 그렇게 이제 받는데 우리는 지금 톤당 15,000원? 결국 자기네들의 산업이 그만큼 이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세로 그만큼 이제 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관세를 맞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또 관세를 내고서 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이제 사회에 이제 지불을 해버렸다면 우리 아가 그 돈을 앉아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유럽에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적으로다가 이거는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했다 해도 지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미국도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로 하면 그런 거에 다 연동을 시켜갖고 그렇게 할 것인데 너무나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니한 그런 태도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이전에 뭐 경제 위기부터 다가온다. 어떤 면에서 가장 우리의 욕망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때리면서 가는 게 그나마 좀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욕망 자체도 문제지만 그 욕망을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저희 금주에 윤석열 정부의 그 탄소 중립 그 청사진이 발표됐잖아요. 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간략하게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평가나 좀 해주시면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뭐 강연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자기 정권 시절에는 거의 안 줄이고 있다. 그 뒤로 다 내던져 놨더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과학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기 뭐 탄노계 그 위원장이 나와서 이분이 이명박 정부의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그거를 이제 이끌어셨던 가장 실패한 정책을 만들어셨던 분이 나와서 그걸 과학적으로다가 그게 이제 2030년대부터 그렇게 팍팍 주는 거다. 어디 과학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비과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거를 줄여야 되는 양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거를 보호를 해주려고 뭐 애쓰는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전환이 일어나갖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이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한 비바람 속에다가 우리 그 기업을 이제 갖다 놓고 거기 경쟁력을 갖도록 이거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온실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다가 결국 이제 유럽에다가 뭘 수출을 하려면 이제 관세로 다 돈을 갖다 바치게 해요. 아니 그게 지금 곧 한다라고 지금 뭐 철강인이 다 지금 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걸 어떻게 눈앞에 빤히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 그 기업을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저런 말이 왜 나오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러한 것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도무지 저는 이거 살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죽으려고 만들었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회장님 거기 오늘 네. 녹색당 대표 김찬희 대표님이 오셨는데 네. 소수 정당이 가장 기후 위기에 적극적인 정당 활동하고 계신 김찬희 대표님 말씀 한번 듣죠.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인사드리려고 저희가 위에 대의원 대회가 있었고 제가 1시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의원 대회가 1시간이나 지연됐네요. 그래서 좀 전에 조철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기본기획 보면서 너무나 분노스러워서
성명서를 매일 내고 있습니다. 성명서가 내려갖고 안 낼 것 같고 결국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계속 이런 문제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아시겠지만 인천 송도에서 세계 농수당 총회가 열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세계 농수당 총회라고 하지 말고 글로벌 그린즈라고 하라고 그래야 그린은 다 모인다라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글로벌 그린즈라고 하려고 했는데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 한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또 세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대는 어디까지 형성을 해야 될지 과연 녹색 정치는 어떻게 원내 진입이 가능할지 2020 위성전단 사태는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혜를 주시면 좀 더 많이 뜻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겁니다. 아까도 이제 그 강의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 곳 따로 있고 그것을 피해 보는 곳이 따로 있고 만드는 세대 따로 있고 피해가 심한 세대가 따로 있고 이런 이제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그 이제 시나리오 1 쪽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욕망의 얘기도 했지만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당장 내가 피해가 안 생기고 좀 덜 생기고 도망갈 수 있고 우린 뭐 대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한 경우에 국제사회가 이것을 하게 만드는 방법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뭐 부분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고 아리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 기업 간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ESG도 이제 그런 방편인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 IPCC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그런 포용적이고 연대로 가려면 앞으로 우리의 그 국제사회가 이런 식의 그 어떤 뭐 활동이나 압력을 넣어서 그 움직이지 않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움직이지 않는 데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으로 좀 제한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혹시 없었을까요? 뭐 IPC 뭐 유엔에서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98년도 교토 의정서를 맺을 때만 해도 그냥 잘 사는 나라 지들끼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2015년 파리기후 협약은 전 세계가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거로 이제 만들어 놨고 저는 다음에 협약에 이게 또 그게 기후변화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 분명히 강제 조항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보면 아주 치밀하게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건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환 자체가 굉장히 번잡스럽죠.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이제 시스템을 좀 허물면서 이걸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 하고 나중에 이제 몰려갖고서 강제적으로 막 질질 끌려가면서 이게 전환을 하는 거하고는 이거 전혀 이거 다른 이 세계를 의미를 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인 나라인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였었는데 이게 무슨 뭐 양자역학 나노물질 무슨 뭐 백신 개발하는 뭐 아니 고난이도의 무슨 뭐 과학기술의 이 영역이라기보다는 이게 제조업의 영역이었고 참 대한민국에 이거는 정말 그 녹색 성장 그 10여 년 전에 할 때부터 제대로 방향만 잡고 이거 뛰어갔으면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열렸고 잘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좀 뭐 중국 뭐 이 쟤네들한테도 뭐 밀려도 지금 한참 밀려버릴 이런 상황까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던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데 여기서까지도 지금 보면 이제 새로 나오는 안을 보니까 뭐 어떻게 이 새로운 세상에 이걸 대비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 과거 세상을 그냥 쥐고 그냥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뭐 기후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 위기다. 어떻게 이런 안들을 그 뭐 대통령이 뭐 항상 말했던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충실히 따르다가 이런 안이 그냥
나와버리는, 결국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아무런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는, 결국 이런 기업을 키우기는 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온실 속에 있다가 이제 말라 죽거나 이제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발표, 강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긴 시간 또 여러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주천호 박사님께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